매일 재판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이 예비 법조인은 생각했을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얼마나 잘못됐는지 말해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You could be convicted and sentenced to death for what Bentham thought was a very trivial offence. So he devised what he called a natural system of offences, whereby you took into account the harm produced by the action. And if the action produced pain, more pain than pleasure, then it was a candidate for being called an offence. 벤담은 더 이상 법조인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었습니다. 종교나 관습은 아니었습니다. 내세를 위한 것과 과거에 얽힌 것이 현재를 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없었죠. 보다 실질적인 것에서 그 기준을 찾아야 했습니다. 인간은 그 본성상 해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벤담은 말했습니다. 불행, 불편, 손해, 이것들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통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즐거움이나 행복에 대해선 본능적으로 끌리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쾌락 때문이죠. 즉 벤담은 인간을 고통과 쾌락에 지배당하는 존재로 봤기 때문에 쾌락의 극대화만이 옳음의 실질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쾌락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쾌락이란 말에서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먼저 떠올리죠. 먹고, 만지고, 바라보는. 하지만 감각은 벤담의 14가지 쾌락 중 하나일 뿐입니다. 좋은 관계에서 오는 쾌락, 즐거운 상상에서 오는 쾌락, 그리고 경건함의 쾌락도 있죠. 즉 쾌락이란 모든 즐거움을 담은 개념인 겁니다. 옳다는 것, 그 잡히지 않던 개념이 마침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 벤담은 쾌락의 양을 계산해 그 답을 구할 수 있다고 봤죠. 돈을 잃어버린 걸 알았을 때 남자가 느낄 고통과 쾌락의 크기. 우연히 근처를 지나다 이 장면을 본 운전자의 고통과 쾌락의 크기. 엄마가 바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이가 느낄 고통과 쾌락의 크기. 마지막으로 주운 돈으로 아픈 딸에게 달려갔을 때 자신이 느낄 고통과 쾌락의 크기.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쾌락과 고통의 총량을 구해 저울이 쾌락 쪽으로 기울면 그게 옳은 선택입니다. 벤담은 이 선택의 기준이 개인의 삶을 넘어 국가적 과제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So the idea of promoting happiness,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in Bentham's phrase, meant producing as much pleasure as possible and as little pain as possible by your actions. And so, just as our own individual actions are measured by that standard, so was that of government and so was that of law. 네, 벤담의 경우에는 법률의 목적은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걸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신분이나 재산이나 인종,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의 행복, 고통은 다 동등한 무게를 갖기 때문에 소수 상류층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최대 다수의 최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입법이 이루어지고 법률이 해석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죠. 그런 점에서 벤담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결과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권력자와 위정자들의 쾌락과 고통의 무게는 보통 사람들의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무게가 나갔죠. 절차적 정당성 시비가 일었던 주한미군 사드 부지 공리주의 원칙대로라면 모든 사람들의 쾌락과 고통은 같은 단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게 옳은 거죠.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쩌면 처칠 역시 공리주의적으로 판단해 옳은 것을 택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남부지역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선택이었을지라도 말이죠. 공리주의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고통을 고려하는 원칙입니다. 때문에 여성과 아이들, 낮은 신분의 사람들도 선택에서 소외되지 않죠. 하지만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옳고 그름이 다시 어려워집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어 실려온 환자입니다. 쓰러질 때 오래도록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심각한 상황이죠. 저 선생님, 우리 가지고 왜 안 깨어나는 거죠? 아드님은 뇌 손상이 심해 회복이 힘들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아이고, 어떡. 의학의 발달이 가져온 죽음의 개념. 뇌사였습니다. 2주를 넘기지 못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아드님의 장기를 다른 환자분을 살리는데 기증하시는 게 어떠신지.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 곧 사망할 청년의 장기를 기증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공리주의 관점에서 이 선택은 옳은 겁니다. 이제 1시간 내에 장기를 떼내야 합니다. 수술은 심장이 멎은 후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청년의 심장은 이상하리만큼 느리게 멈춰갔죠. 이대로라면 장기는 쓸 수 없게 될 겁니다. 투입합시다. 의사가 지시한 것.
그것은 치사량의 몰핀이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한 거죠. 청년의 죽음을 앞당겨서요. 하지만 이젠 의사의 선택이 뭔가 옳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2006년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 사건은 철학계의 오래된 논쟁 하나를 재점화시켰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앞에서 철학자들은 사고 실험을 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보다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죠. 트롤리 문제입니다. 열차가 지나갈 선로 위엔 5명의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기관사는 먼저 열차를 세우려 할 겁니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부러진다면요? 안타깝지만 체념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멀리 본선에서 갈라져 나온 지선이 보입니다. 그 지선에도 사람은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한 사람입니다. 다섯 명과 1명.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바로 1명을 희생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공리주의에선 그게 옳은 겁니다. 하지만 만일 조건이 조금 바뀐다면요? 당신은 이제 육교 위에서 상황을 봅니다. 지선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선로 위에 묶여있죠.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할 수 있을까? 만일 옆에 있는 이 거구의 남자를 민다면요? 열차는 남자의 거대한 몸집에 막혀 멈춰 설 겁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아까와 비슷한 상황인데 왜 이번엔 더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게 옳지 않게 느껴지죠? 우리가 보지 못한 뭔가가 있는 걸까요?